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 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요. 11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확실히 오늘 좀 늦게 출발하기는 늦게 출발했네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빨리빨리 핵심과 요약, 핵심을 딱딱 집어서 요약해서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오늘 고발사주 사건 재판이 열렸는데요. 그 사건의 증인으로 김웅 의원이 나왔습니다. 자, 김웅 의원 법정에 나와서 몇 마디를 했는데요. 야, 증언하는 클래스가 달라요. 야, 검사들은 다르긴 다르네요. 정말 잘 빠져나간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 검사를 하려면 저렇게 뻔뻔스러워야 되는구나. 얼굴이 조금 두꺼울 필요도 있겠구나. 아, 얼굴이 두꺼워서 출세를 하나? 라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제가 조금 배워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계속해서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 하더라도 비난을 들었던 것에 대해서는 왠지 모르게 위축이 되고 그 일을 다시 상기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김웅 의원은 아닙니다. 그런 일일수록 더 뻔뻔스럽게 대처를 해야 한다. 뭐 이런 모습을 그런 거를 저한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하나하나 좀 짚어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오늘 고발사주 사건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번이 벌써 15번째 재판이에요. 이 15번째 재판이 열리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재판 자체가 진척을 보이진 않았고요. 시간을 계속 끌고 있다. 특히 이 손준성 검사, 피고인 손준성 검사가 어떻게든 시간을 좀 끌어보려고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시간을 끌어서 내년에 공수처장이 바뀌게 되면은 훨씬 유리한 국면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이니까 아무래도 훨씬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윤석열 입장에서는요,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면 공수처장 임명을 안 하는 방법도 있어요. 사실 이렇게 임명이 됐는데 사실 야당 의원이 야당 측에서 지명한 사람이라도 이렇게 임명이 돼 있는데 선임이 돼 있는데 임명하지 않는 경우 이거는 솔직히 말하자면 탄핵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임명하는 거는 만약에 이런 거예요. 자, 야당 의원들이 지명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명이 됐으면 자연스럽게 무조건 임명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안 하겠다고 버팅길 수는 없거든요. 자, 그런데 윤석열 버팅기고 있습니다. 역대 어떤 대통령도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야당한테 지명권이 있는 것 같으면 절대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함부로 임명을 거부한다거나 시간을 끈다거나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윤석열은 그러고 있네요. 이거는 법과 헌법을 무시하는 태도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여튼 내년에 공수처장이 바뀌게 되는데 윤석열이 마음에 드는 공수처장이 임명되든가 그게 아니면은 공수처장이 공석이 될 수 있어요. 뒤이어서 공수처 검사들의 임기가 2달, 3달, 넉 달 상간으로 계속 종료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예. 공수처는 사실상 텅텅 비게 됩니다. 공수처가 무력화되는 거죠. 개점 휴업 상태가 아니라 가게는 있는데 그 가게를 운영할 주인과 점원과 점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릴 거예요. 손준성 검사 입장에서는 재판할 때 그보다 더 유리한 상황이 없겠죠. 자, 여하튼 이 고발사주 사건이 지금 15번째 재판이 열렸고요.
오늘 증인신문이 열렸습니다. 오늘 증인신문에는 김웅 의원이 나왔어요. 고발사주 사건이라는 것은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해 주면서 야, 니들이 이거 고발 좀 해. 그러면 우리가 수사하는 척할게. 유시민, 최강욱 이런 사람들 좀 날리자 라고 했던 사건을 말합니다.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유시민, 최강욱 등을 수사하기 위해서 조성은 씨에게 고발장을 써주면서 고발을 하라고 종용 사주한 사건을 고발사주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요즘 민주 유튜버들 사이에서 뭐 고발사주 얘기가 나오던데 그거는 고발사주 아닙니다. 고발사주는요, 고발할 의사가 전혀 없는데 내가 다 해줄 테니 너는 그냥 갖다 내기만 해. 요쯤인 돼야지 고발사주예요. 근데 고발할 의사가 분명히 있는데 고발장 좀 써줘 라고 했으면 그거는 고발장을 대행해서 써준 거지 고발장 작성 대행이지 고발사주 아니에요. 그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 조금 아직까지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거 고발사주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하튼 고발장을 써주면서 고발을 하라고 종용한 사건이 바로 고발사주 사건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손준성 검사가 작성을 한 걸로 그렇게 돼 있죠. 그리고 그 손준성 검사가 작성한 고발장을 김웅 의원이 받아서 이것을 조성은 씨한테 넘겨준 겁니다. 왜 손준성이 보냈다라는 걸 알았느냐? 예, 김웅 의원이 받은 거를 그대로 이렇게 이렇게 해줬는데 이 전달하는 데 과정에서 손준성 보냄이라는 게 찍혀서 전달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텔레그램으로 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겁니다. 보통 우리가 카톡 같은 경우에도 보면 누구가 보냈다, 누구 거를 그대로 받아서 전달한다 이런 게 카톡에도 아마 나오나 모르겠는데 적어도 텔레그램의 경우에는 다른 사람이 보낸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경우에는 누가 보냈다라는 기록이 남죠. 그래서 김웅 의원이 손준성한테 받은 파일을 그대로 조성은 씨한테 넘겼더니 조성은 씨가 받은 파일에 손준성 보냄으로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손준성이 보낸 거구나 라고 된 거고 이것이 바로 고발사주 사건이 본격화가 된 계기가 되는 거였습니다. 자, 요 그림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그런데요. 이 당시 자료를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조성은 씨가 이 손준성 보냄 자료를 공개를 하면서 바로 이 고발사주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증거가 더 폭로됩니다. 고발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하는 김웅 의원의 전화 목소리가 그대로 공개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김웅 의원은 상당히 다양한 방식으로 이 조성은 씨한테 고발하라고 이걸 어디 보내면 되고 대검에 보내죠. 중앙지검에 갖고 가지 말고 남부지검 갖고 가랬다가 남부지검 말고 대검에 접수시키라 그랬다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코치해주는 장면까지 다 녹음 파일이 남습니다. 어떻게 보면 빼박 증거죠. 자, 이 과정에서 한동훈이 비슷한 시간대에 카톡 사진 60여 장을 손준성 혹은 권순정 등에게 보낸 그런 장면까지 확인이 돼요. 자, 검찰이 똘똘 뭉쳐서 선거에 개입하겠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모습입니다. 이거야말로 쿠데타인 거죠. 어떻게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을 합니까? 자신들한테 불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선거에 개입하는 이런 개떡 같은 경우가 있단 말입니까? 이거는 말이 고발사주 사건이지 사실 검찰 쿠데타 사건이에요. 쿠데타입니다. 이거. 검찰이 어디 감히 이런 짓을 한단 말이에요. 당시 이 사건은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채널A 검언 유착 사건 기억하시죠? 한동훈과 이동재가 서로 짬짬이 먹고 야 유시민 뭐 좀 해봐봐 뭐 이런 식으로 한 이 사건 말인데 자, 이 사건이 사실은 유시민과 최강욱 등이 조작한 사건이다 라는 식으로 프레임을 전환하기 위해서 만든 사건이 바로 이 고발사주 사건이었던 거예요. 야, 정말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 거죠. 군사 독재도 이런 짓까지는 안 했습니다. 근데 정말
군사 독재를 능가하는 더러운 짓을 검찰이라는 놈들이 한 겁니다. 배웠다는 놈들이 더 지독하고 더 개떡 같은 거죠. 개새끼들이지 뭐. 여하튼 뭐 이런 고발 사주 사건. 자,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손준성 보냄도 나오고 김웅 의원이 뭐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뭐 어떻게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고발 넣으세요, 뭐 남부지검 갖고 가세요, 아니 대검 갖고 가세요, 중앙은 넣지 마세요, 이렇게 한 게 다 나왔는데 그런데도 기소가 안 됩니다. 이 사건을 공수처가 수사를 했는데 그래서 재판에 넘기죠. 손준성만 기소가 됩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거나 수사를 방해했으며 뿐만 아니라 대놓고 오리발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수처가 손준성을 기소하는 것만도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특히 김웅 의원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기소가 되지 않습니다. 보통 공범의 경우에는 공범까지 주범뿐만 아니라 공범까지 공수처가 기소할 수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공수처가 이 기소권을 일반 검찰로 넘기는 과정에서 상당한 보이지 않는 압박과 압력이 있었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여하튼 우여곡절 끝에 손준성 하나만 기소가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검찰은 휴대전화, 컴퓨터 하드디스크 대부분을 삭제해버립니다. 이른바 디가우징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친검 언론은 여기에서 같이 검찰 편을 들면서 무력 시위를 하기도 합니다. 당시 대검 공보관의 핸드폰이 확보되는 공수처에 확보되는 일이 있었는데 그 일을 두고 거의 난동을 부립니다. 검찰총장을 사실상 1시간 동안 감금하고 나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죠. 자, 이렇게 우여곡절과 상당히 많은 방해를 극복하고 지금까지 재판이 진행돼 왔습니다. 뭐 수사는 수사대로 어떻게 진행이 돼 왔어요. 현재 공수처가 확보한 증거는요 꽤 탄탄합니다. 그런데 증거가 탄탄하니까 지금 손준성은 뭐 하고 있느냐? 재판을 질질 끌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수처장이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는 빠져나간다는 거겠죠. 참. 하여튼 그 과정에서 지난달에 조성은 씨가 진술을 했죠. 여러분 다 아시겠습니다만 조성은 씨가 여기서 중앙일보가 당시 선거에도 개입했었다라는 폭탄 증언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재판이 속개되었습니다. 오늘 재판 속개된 내용으로는 바로 김웅 의원이 증인으로 출석을 한 거예요. 증인이지만 사실상 피고인이죠. 원래는 피고인이어야 하는데 검찰이 우격다짐으로 기소 안 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게 뭐 기소 편의주의, 기소 독점주의의 폐해인 거죠. 검찰이 지들이 기소하기 싫으면 안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사실상 피고인인 자격이라고 봐도 상관 안 됩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김웅 의원은요, 손준성 보냄이라는 파일을 자기 핸드폰으로 조성은 씨한테 보내요. 그리고 조성은 씨한테 고발하라고 독촉하고 재촉하고 방법을 일러주는 말을 합니다. 사실상 공범이죠. 이런 짓을 한 것이 바로 김웅 의원입니다. 김웅 의원은 그러니까 이런 짓을 자기가 했기 때문에 사실상 범행에 직접 가담을 했기 때문에 말이 증인이지 사실은 피고인입니다. 자, 사실상 피고인이나 다름없는 증인의 경우에는 법정에서 상당히 입장이 곤란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왜? 증인으로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진실을 말하면 내가 잡혀가게 생긴 거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죄에 대해서 부인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자기 부죄의 권리라고 하는데, 자, 그 자기 부죄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김웅 의원 증언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다른 사람의 경우 내가 사실상 내가 증인이지만 사실상 피고인인 경우 법정에 서는 것 자체가 힘들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잖아? 예?
그래서 웬 말하는 것도 되게 우물쭈물할 수밖에 없고 우물쭈물하다가 결국에는 신문 유도신문 같은 데 턱 걸려가지고 진실을 우수수 털어놓게 되는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김웅 의원 정말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요리조리 요모조모 잘 빠져나가더군요. 네. 자, 검사 내전 어쩌고 하면서 대부분의 검사들은 대부분의 검사들은 특수부 검사들과 다르게 정말 열심히 산다고 했던 그 김웅 의원, 그런 검사 내전이라는 책을 썼던 김웅 의원. 그래서 일부 특수부 검사들이나 정치 검사들과 달리 대부분의 검사들은 정말 선량하다라고 말했던 그 김웅 의원이 참 선량하게 살고 있다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선량하게, 특히 검사들이 선량하게 살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참. 제가 늘 그랬어요. 어떤 분이 대부분의 검사들은 그래도 선량해요.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라고 할 때마다 제가 아닙니다. 그런 검사는 정말 드뭅니다. 그리고 정말 선량하고 좋은 검사, 검사다운 검사는 검사 조직에서 왕따 당할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세요. 박은정 검사나 임은정 검사 같은 사람 보세요. 박은정 검사 같은 경우에는 오랫동안 사실상 귀족 검사로 살았어요. 그런데 딱 한 번 윤석열 한동훈의 반대 자리 한번 썼다는 이유로 지금 검찰 조직 전체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임은정 검사 보세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자, 진해원 검사님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검사들이 대놓고 진해원 정신이 좀 이상한 애야 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녀요. 좋은 검사는요, 검찰 조직에서 왕따 당하는 검사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검사는 선량합니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김웅 의원만 봐도 너무 멀쩡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자기는 그냥 형사부 검사로 열심히 살 뿐이고 생활인이고 그냥 보통 사람과 너무 똑같고 정치 검사들과 다르다. 대부분의 검사는 나랑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검사의 태도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검사인가요? 선량한 검사가 이렇습니까? 자,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 김웅 의원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김웅 의원 오늘 법정에서 배째라! 라고 한 거나 다름없어요. 핵심적인 질문에는 거의 다 기억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증거를 들이밀어도 기억 안 난다라고 해요. 본인의 범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심지어 조성은 씨가 이 김웅 의원한테서 받았다는 이 고발장 파일, 이와 관련해서 이건 네가 지금 전달한 거지? 모르겠는데요. 기억 안 나는데요. 자, 모른다. 배째라! 오늘 김웅 의원이 한 진술의 대부분입니다. 진짜 배째라 그랬어. 이거는. 아니, 자기가 텔레그램으로 메시지 보내고 했으면, 그 메시지 보낸 게 나왔으면 그걸 아니라고 부인할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이거는 맞는데 사실 그 앞에 생략되고 없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또 무슨 내용이 있습니다. 앞뒤 전후를 살펴보면 이것은 당신이 말하는 그 내용이 아니라 전혀 다른 취지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죠? 그건 뭐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건 말이 안 돼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하고 싶은 말이 많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제가 옛날에 카톡 보낸 거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그거 전후 과정을 다 읽어보면 그 맥락이 그것과 다르다. 니들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내용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도 말을 근데 나중에는 그 말하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가지고 그냥 말 안 해버리죠. 근데 이 김웅 의원 뻔히 증거도 있고 그 맥락이 너무나도 명백한 것도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말 놀라운 사람인 거죠. 그죠? 자, 특히 어떤 부분이냐? 이 부분입니다. 자, 공수처 검사가 이 김웅 의원한테 질문해요.
네가 조성은이한테 고발장 전달했지? 라고 질문하니까 김웅 의원이 그럽니다. 기억이 없대. 자, 손준성 보냄이라는 파일을 조성은한테 주면서 저희 이렇게 표현을 했던데 그 저희라는 게 검찰하고 너하고 뭐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지? 기억이 안 나고요.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왜 그럴 가능성이 낮아요? 대검에서 보냈다고 그러면 내가 달리 받겠지. 달리 받겠지. 그러니까 조성원한테 건네준 거 아니야.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억 안 난다는 말로 일관합니다. 자신이 한 행동을 일단 인정하고 그런데 그 내용은 그 진상은 그게 아니에요 라고 해명을 하는 게 아니라 기억 안 납니다. 배째 이 말이지. 기억 안 난대. 그거 내가 보낸 거 맞는데 이게 원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전후 잘려버린 지금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포함하면은 요 내용은 요렇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정당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기억 안 납니다. 난 몰라요. 배째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그럴 가능성은 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완전 위증이죠. 거짓말한 거죠. 자, 위증인데 자, 이 위증에 대해서 어쩜 이렇게 검사 출신이 이렇게 위증을 할 수 있을까?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위증을 하는데 똑같은 위증이라도 피고인과 다름없는 증인, 자기의 범죄 또는 친인척의 범죄에 대해서 말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하는 것까지는 허용이 돼요. 그게 자기 부재의 권리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렇잖아요. 그럼 이게 자백을 하라는 의미가 돼버리기 때문에 진실만을 말하라. 그러면서 진실 말 안 하면 너 위증이야? 라는 거는 이거는 사실상 자백을 강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백 강요는 통하지 않아요. 따라서 어떻게 된다? 자백 강요 대신에 뭘 한다? 기억 안 납니다. 모르겠습니다. 진술 거부합니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웅 의원은 바로 그러한 권리를 너무나도 잘 이용한 겁니다. 그냥 기억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나는 자기 건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전혀 이거는 기억이 뻔히 나는데도 심지어 눈앞에 자료를 보여주는데도 지 목소리를 들려주는데도 기억 안 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다? 바로 그건 거죠. 근데 우리가 보통 사람 같으면 지 목소리를 들려주는데 기억 안 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말을 못하고 머뭇거릴지언정 기억 안 납니다라고까지는 내가 말 못하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게 대단한 거죠. 자, 이 부분. 자, 지금 여기서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김웅 의원이 배째라 한 부분, 그리고 공수처가 질문하고 이 부분이 바로 이거죠. 고발장은 우리가 만들게요. 여기서 말하는 저희가 만들게요. 이게 여기서 말하는 저희 이게 누구냐라고 질문한 겁니다. 자, 이게 녹취록으로 나왔다고 전 국민이 다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대단하죠. 아니 거짓말을 하더라도 변명을 하더라도 제가 그 말을 하긴 했는데 여기 녹취록에 나와 있지 않는 앞과 뒤가 있고 그 내용까지 다 포함하면은 이게 범죄와 관련된 내용이 아니란 걸 아실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모르겠으나 그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죠? 사실 기억이 안 납니다. 이거 검찰식으로 하면은 기소를 할 수 있죠. 검찰은 나 잘 모르겠다. 이재명 대표가 나 잘 모르겠다. 라고 한 것 가지고 그 시비를 걸었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지금 선거법상 그 위반이라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허위사실 유포라고 기소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김웅의 기억 안 난다라는 것도 위증으로 예, 기소할 수 있어야 정상이에요. 그죠? 예. 근데 검찰은 기소 안 하겠죠? 이게 바로 현재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허점인 겁니다. 검사 마음대로. 판사가 사법제도의 핵심인 줄 알았더니 사실은 검사가 사법제도를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게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오늘 재판에서 뭐도 나왔느냐 하면 조성은 씨가 이 김웅 의원하고 전화통화한 그 전화통화 내용을 녹음한 녹취 파일도 등장합니다. 이 녹취 파일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김웅 의원이 말을 해요.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가 아니면 중앙지검은 좀 위험하대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위험하대요. 남한테 들었네. 그죠? 남한테 들은 얘기를 전하는 거네. 그죠? 위험하대요. 공수처 검사가 물어요. 누가 위험하다 카대? 김웅 의원은 기자들한테 들었대요. 하여튼 누군가한테서 들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위험하대요 라고 말했던 거, 아유 중앙지검은 위험해 라고 말한 거는 누가 보더라도 또 다른 검사, 그게 아니면은 이 고발장을 작성해준 작성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김웅 의원 기자들이 극하던데? 그러면 김웅 의원이 이런 그 고발장을 작성해가지고 주기로 했던 거, 이거를 다른 기자들도 아는 기자들이 있다는 얘기네, 그죠?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를 통해 가지고 고발장 낸다는 거 아는 기자들이 있었다는 얘기네. 그 기자들이 누군지 상당히 중요하다, 그죠? 그 기자들 불러와 가지고 증언을 들어보면은 좀 더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 기자들이 누굴까요? 귀신인가? 요새 뭐 유령 아이 소동 이렇게 얘기하던데 유령 기자도 있나 봅니다. 자, 또 검사가 묻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검사는 공수처 검사입니다. 고발장 제출을 처음에는 남부지검으로 하라 해놓고 최종적으로 대검 공공수사부로 접수시키라. 이렇게 이 접수처가 바뀐 것에 대해서 공수처 검사가 물어봐요. 자, 누구랑 협의했습니까? 내용을 보면은 공공수사부로 접수하래요. 누가 시킨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누구랑 협의한 거예요? 예, 김웅 의원 또 법조 출입 기자를 들먹거려요. 자, 판사가 답답했습니다. 묻습니다. 남부지검으로 제출하라고 한 지 6시간 뒤에 갑자기 대검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이게 작성자든 누구든 일단 그 사람들하고 누군가하고 소통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걸 대검으로 바꾼 거 아니냐? 라고 물어봅니다. 그렇게 봐도 되지? 라고 물으니까 김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고발장 작성자하고 했을 수도 있긴 한데 근데 기억이 안 나네요. 야, 대단합니다. 배째. 정말 배 째버리고 싶죠? 자, 김웅 의원은 툭하면 이렇게 대답이 궁해질 때마다 기자들, 서초동 기자들, 법조 출입 기자를 들먹거려요. 도대체 법조 출입 기자들하고 얼마나 친했길래 이런 일이 생기죠? 김웅 의원요, 사실 법조 출입 기자들하고 가까운 편 아니었습니다. 그 검사 내전 쓰고 난 다음에 갑자기 뭐 여기저기 좀 불려다니긴 했으나 이렇게 내밀한 얘기를 조언해 줄 정도로 많은 법조 기자들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자, 그런데 뭐 했다 하니 참 할 말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대목에서 우리는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게 있죠. 이 고발 사주 사건이라는 것은 정말 최악의 검언 유착 사건이다라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성은 씨가 진술한 내용도 있죠. 지난번 6월달 법정에서 조성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2020년 3월 중순 혹은 3월 말경 언론인들과 미래통합당,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이 후보들이 식사 자리를 가졌다. 거기에 초대를 받아 만나게 됐다.
누구를? 김웅 의원을. 부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박장희 중앙일보 사장과 논설위원 등이 와 있었고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용태 사무총장도 있었고 기타 전직 국회의원들도 있었다. 법정에서 처음 증언하는 거지만 특정 언론, 즉 중앙일보가 도와줄 테니 잘 해봐라. 이런 취지의 모임이었다. 자, 우리나라 적폐들의 거의 핵심이 검찰과 언론이었던 거죠. 우리나라 적폐의 그 경제적 토대가 재벌이다. 이건 우리가 다들 알고 있었죠. 분단이나 외세 의존에 빌붙어서 살찌고 있는 재벌 부족. 이들이 대한민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가로막고 있다는 거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죠. 그런데 재벌이 직접 모든 일에 전면에 나서지는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재벌들은 약간씩 좀 약한 모습 보여주면서 때로는 검찰청 포토라인에 쓰면서 망신도 당하고 뭐 기타 등등 이런 모습 보였잖아요. 그래서 아, 재벌도 약하구나. 그리고 대한민국 생각보다 재벌 중심의 사회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알고 봤더니 그 재벌 중심의 사회, 기득권자들의 사회를 뒷받침해주고 떠받쳐주고 있는 것이 바로 검사들이었고 언론이었던 겁니다. 검언의 유착. 이것이 우리나라 적폐 구조의 핵심인 거죠. 누구는 그런 말을 했다 그랬죠. 한국의 기득권층, 이 특징은 뭐냐? 부패한 엘리트들이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누가 했다고 하죠. 예, 여기서 말하는 부패한 엘리트들, 이러함은 검사와 언론을 말하는 걸 겁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민주당 안에서 검사들 내치세요. 검사들 중에서 탄압을 당해본 검사는 괜찮아요. 예, 탄압과 왕따를 당한 검사는 괜찮은데 탄압과 왕따를 받아보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탄압과 왕따라는 건요. 권력의 탄압과 왕따가 아니고요. 검찰 조직 내에서 왕따 당하고 검찰 조직 내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혀서 고생했던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임은정 검사나 진해원 검사처럼. 진해원 검사님 뭐 만나 뵈신 분들도 꽤 많으시겠지만 적어도 정신 이상자 소리를 들을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정신 이상자 소리를 여기저기서 검사들이 한참 떠버리고 다녔어요. 진해원이 정신 이상이라고. 제가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야. 그런 정도입니다. 그렇게 검사들로부터 배신자, 정신 이상자 그런 소리를 들어보지 않은 검사는 믿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민주당 원내 수석 부대표 그 사람이 뭐 원주 출신의 무슨 검사, 원주 지역구 출신의 뭐 검사라고 하죠. 그래서 수박인 겁니다. 박광원이 그래서 수박인 거예요. 박광원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정말 눈에 띄는 자리, 좋은 자리, 양지 바른 곳만 골라다니지 않았나요? 그 흔한 노조위원장도 뭐 안 해본 사람 아닌가요? 신경민도 마찬가지일 테고 은퇴하기 직전에 좀 반짝했을 뿐 검사도 마찬가지고 기자도 마찬가지고요. 그 조직들로부터 왕따 당하고 미친놈 취급을 당한 사람 아닌 다음에는 믿지 마세요. 제가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최근에 조성은 씨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몇 단계를 거쳐서 들어본 바로는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앙일보와 미래통합당 사이에 만남이 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중앙일보가 미래통합당을 도와줄 테니까 니들 한번 잘해봐라 라고 했다고 하죠. 그 자리에 중앙일보 사장과 논설위원들이 와 있었다고 하죠. 자, 그 자리에서 더 심한 얘기도 많이 오갔다고 합니다.
그에 대해서 조성은 씨는 다 말하지 못했다고 해요. 이에 대해서 공수처도 많은 게 있다, 더 심한 게 있다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조성원 씨를 직접 만나보라고 하는데 제가 전에 듣기로는요. 뭐 관계자들 얘기를 조금 전해 들은 얘기를 하자면은 조성은 씨가 말하지 않은 것, 더 심하다고 말한 것에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조작을 할 테니까 언론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달라는 얘기, 그리고 그 전달은 어떤 기자를 통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오갔다고 해요. 자, 이쯤 되면 다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상황이 그렇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검사들이 법정을 조롱하고 있다. 검사들이 앞장서서 재판을 코미디로 만들고 있다는 거죠. 마치 한동훈이 검찰 수사를 코미디로 만든 것처럼 검사들이 법정과 재판 절차, 사법 절차를 바보로 만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기술자들이 얼마나 법을 우습게 알고 있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나는 사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고발사주 사건 이제 다음 재판은 8월 초에 있을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저는 이 고발사주 사건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좀 더 생생한 중계를 위해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법정에 출석을 해서 법정에 방청을 해서라도 여러분들한테 많은 얘기를 좀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많은 부분이 좀 부족해서 좀 오랜 시간 법정을 지키지 못하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제가 좀 여건만 좀 마련이 된다면 제 외에 좀 수습 기자라도 하나 써가지고 좀 더 생생한 얘기를 전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댓글 좀 보여드릴까요? 예, 댓글을 좀 보여드릴게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예. 일기냥 일진실 전어머님, 신성한 법치를 코미디로 만든 대표인물 윤석열, 한동훈이라고 하셨습니다. 라비텍 M200 체이라고 읽게 되나요? 라비텍 M200 체이님, 오늘도 깨시민의 길 열심히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영애의리님, 우리 국민 다 선량하게 사는데 기득권은 너무 더럽게 산다고요. 그러게요. 자, 모모 아빠님,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놈들이 어찌 국민의 마음을 알겠느냐라고 하셨고요. 이연복님, 오래간만에 오신 것 같습니다. 예, 법 공부 잘 들고 있다고요. 예, 감사합니다. 고정환님, 그것은 모사꾼이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모사꾼이 너무 많아요. 라고 하셨고요. 가을 영양행지님 오셨네요. 네. 예, 모모아빠님, 송기현. 네, 맞습니다. 예, 원주 을인가? 뭐, 그렇죠. 예, 송기현. 네, 그렇습니다. 아로아님, 검찰 언론인들 빨리 퇴출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수박님, 예, 우리나라 언론의 목적은 사주들의 사익 추구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해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예. 자, 클라시님 오셨네요. 조성은이 대선 때 민주당 의원 찾아가서 윤석열 떨어뜨릴 자료 있다고 하더니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했다. 글쎄요. 자, 그리고 이기냥 일진실 전어머님, 남부지검에 고발장 내세요. 중앙지검은 위험하대요. 어떤 기자놈이 그런 조언을 하나요? 말이 돼? 그럼요. 그런 조언을 할 만한 기자는 없어요. 진짜로 그런 기자는 없습니다. 아니 저기 상황을 그렇게까지 안다면 그건 사실 검찰이지 그게 어떻게 기자가 그런 말을 하냐고. 그죠? 네.
자, 오밤중의 뉴스. 자, 그러면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아해서는 안 됩니다. 기나긴 밤이었거든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벌거숭이 사나에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